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 비트코인 쓸어 담는다. 시장판도 뒤바꾸는 세일러 전략이라는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런 소식은 제가 여러 번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상장사들이 전체 공급량의 3.2%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61개 상장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가 총 67만 3,897개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발행될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3.2%에 해당되며 기업들이 채택한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비트코인 매입량도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3.2%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최종 20%까지 이 보유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 58곳은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 평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제 높게 형성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규제 장벽과 보수적 투자 절차로 인해 시장 효율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 장벽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그 스트래티지나 관련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보수적 투자 절차가 또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주가 상승이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스탠다드 차트는 이러한 비효율성이 이제 해소가 된다면 기업 보유 비트코인이 오히려 가격 하락 압력과 그리고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효율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비효율성이 만약에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주가가 상승률이 이렇게까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2달 동안 세일러 전략을 모방하는 기업들의 매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정말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쟁하듯이 서로 매수하려고 난리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포모가 온 것 같아요. 지금 기업 자체에서는. 개인들은 이게 안 왔거든요. 개인들은 안 왔는데 기업들은 지금 포모로 계속 매수를 지금 안 하면 더 비싸게 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까지도 포모가 와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죠.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도. 이들 60개 기업의 보유량이 5만 개 미만에서 10만 개로 2배 증가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스트레티는 7만 4천 개를 추가 매입해서 누적 보유량 58만 955개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드 솔라뱅크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 프라임의 계좌를 개설하고 비트코인 수탁 및 보관 전략을 공식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솔라뱅크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솔라뱅크라는 기업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생 에너지 기업이고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에 편입하기로 했다고 해요. 아직 편입을 하진 않았지만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 계좌 개설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매입할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USDC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셀프 커스터디 지갑도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은 점점 더 입지를 넓히고 있고, 통합은 청정 에너지 제공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주가 상승을 노리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공급 30% 증발 폭등 신호탄이라는 기사고요. 자, 스위스 기반 디지털 자산 은행 시그넘은 2025년 6월 월간 투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18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유동 공급량이 30%나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로 ETF와 기업 등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에 기인하고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코인이 인출되는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강세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힘이 없다, 인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유동성이 감소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오면서도 유동성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 딱 보유량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거래소의 보유량이거든요. 비트코인 보유량.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단기적인 조정세가 그냥 나왔을 뿐이다라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서 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은 약 100만 BTC나 감소를 했고, 최근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펀드들도 늘고 있어서 공급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넘은 특히 뉴햄프셔나 텍사스 포함 미국 3개 주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입법을 추진 또는 통과시킨 점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텍사스는 아마 이제 주지사 서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햄프셔는 통과가 됐고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벌써.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세력이. 이거 다 세력이에요. 하나의 큰 고래들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파키스탄 정부와 영국 개혁당이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검토 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ETF로 이제 승인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 디지털 자산 처음 같은 것들은 이제 또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커피 대신 비트코인 스페인 바나디 11억 달러 비트코인 투자 선언이라는 기사입니다. 커피 체인이에요. 여기 이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 중심 전략으로 이 전환해서 주가 반등을 노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페인의 커피 체인 바나디라고 하는데요. 지금 11억 달러, 약 1조 5,027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것도 상당하죠. 지금 바나디 커피 SA 이사회 의장 이 살바도르 마르티는 회사의 사업 전략을 커피에서 비트코인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최대 10억 유로, 약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축적 전략을 실행할 권한과 전환사채 기반 자금 조달 라인 협상 정권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고 있죠. 회사는 공모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고 이미 반환되는 비트코인 5개. 소소하죠. 기업이 이제 5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6억 8,305만 원을 매입한 상태라고 하고 있고 이번 전략은 고전 중인 주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서는 이제 뭐 좋은데 비트코인에게는 수요처가 계속 생겨서 좋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한계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본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적자 케이스가. 근데 이제 본업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주가를 올려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지금 사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조정장이 온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때 이제 주가가 아주 이제 곤두박질 칠 가능성들, 위험성,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너무 의존하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험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가가 딱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90% 이상 원래 폭락을 IPO를 하고 기업 공개가 하고 나서 90%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너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바닥이니까 이걸 올려보겠다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이걸 스트래티지 전략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IPO 가격에는 이제 못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라울 8, 미국 고령화 부채 증가에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부상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비트코인 초기 옹호자인 맥스 카이저는 미국의 이제 급증하는 부채 문제를 경고를 했고 라울 8, 이 전 골드만삭스 임원도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경제 문제와 국가 부채 상승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제 과도한 문제를 이제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고령화로 인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한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 자산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거죠.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고요. 미국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은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죠. 이제 고령화가 되는 건데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는 거죠. 2034년까지 미국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16%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이나 규제 등을 활용하는데 이를 결과적으로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준의 이 양적 완화를 비롯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년 8% 정도의 달러 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다른 자산의 가치를 더 높이는,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으면 경제적 현금 흐름만으로 부채 성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준 네트 유동성을 통해 부채를 만들어내고 이를 궁극적으로 은행 자산으로 강제로 전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달러 보유자들에게 이제 손해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단순한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아닌 더 우월한 버전의 금융 시스템이다 라고 라울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통 시스템 에너지를 흡수하는 초질량 블랙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 CEO가 비트코인 지금이 최적기, 투자의 최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와이즈의 최고 경영자 헌터 허슬리가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밝혔는데 지금의 주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언제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필요한데 최근에 리스크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리스크가 이제 뭐냐라고 찾아보니 지금 과거에는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나 뭐 제도권 편입이 리스크였죠. 이 불확실성. 근데 지금은 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많이 크게 됐다라는 부분을 리스크 해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장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적 대기 매도 물량, 500 리스크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뭐 투자 적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도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그렇게 뭐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잘 받아들이네요. 네, 세계 최대 상장지수 펀드 ETF죠. 중 하나인 블랙록의 iShare 비트코인 트러스트 IBIT 이 ETF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ETF에 대한 간접 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비트코인 선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카르다노 재단과 프랭클린 템플턴도 기업 블록체인 채택 협력위에 뭐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르다노 재단이 최근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와 이제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카르다노 재단의 이 프레데릭 그레가르드 CEO가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제니 존슨 CEO와 회동을 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레가르드는 소셜미디어 발표에 따르면 이 회의는 다른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서 블록체인 도입 관련 정책적 논의가 진행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주요 업계 인사들도 같이 있었나 봐요. 카르다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가 갖는 중요성과 이를 통한 확장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도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체예요. 지금 1조 6천억 달러, 약 218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금액이죠, 정말.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블록체인 사업이나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템플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행보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르다노 자체에 대한 뭐 ETF를 뭐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지금 계속 프랭클린 템플턴은 블록체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 토큰화된 미국 자금 시장 펀드를 출범하고 다수의 디파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이미 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의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 암호화폐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 암호화폐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대출 담보로 비트코인 ETF도 인정하겠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암호화폐에 대해 입장이 별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암호화폐 JP모건 체이스 이제 CEO 자체가 이걸 허용을 하지 않고 계속 비난을 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이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계속 비난만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입장을 바꿔서 비트코인 ETF를 활용하도록 이제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 고객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 결국엔 이제 빗장을 다 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포함한 특정 암호화폐 연계 자산을 대출 담보로 인정할 계획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ETF를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도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통금융 시스템으로 아주 깊숙하게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통금융 안에서. 이 전통금융에서는 암호화폐를 정말 인정을 잘 안 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진입했었고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자, 이더리움의 RWA 시장 독주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고, 지금 RWA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시장인데요. 한마디로 부동산, 채권,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반드시 특정 블록체인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전체 시장에서 59.9%나 지금 차지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타이거 리서치에서. 절반 이상을 지금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선점 효과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흐름들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지크이싱크, 일어나의 뭐 스텔라, 앱토스, 그 다음에 솔라나, 폴리곤 뭐 이런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의외로 솔라나가 비중이 좀 작죠. 여기에서, LWA에서. 그래서 다른 것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스텔라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지크이싱크 1호가 조금 더 이제 2위 정도로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걸 보면서 이더리움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 보면 앞으로 확장을 더 해 나간다면 이더리움도 더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구나. 시장 장악을 벌써 절반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데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더리움을 계속 독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좀 한계에 있다. 속도와 그리고 이제 수수료의 한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한계들을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더리움으로 이제 진입했던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쪽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수수료도 높고 속도도 느려. 이러니까 다른 걸로 가야겠어. 해서 다른 대안들을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이 네트워크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속도가 조금 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처음에 이더리움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다른 알트코인들 네트워크로 확장이 되는 순서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전체적인 시장이 다 커지면 어차피 다 윈윈입니다. 이걸 막 경쟁하고 누가 이기네 마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다 커져 확장이 되기 때문에 다 수혜를 볼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로빈후드도 이 S&P 500에 편입할 게 유력하다라는 소식이에요. 인덱스 펀드 매수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인데,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인기 있는 증권사인데 S&P 500 지수에 새로 편입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로빈후드가 이제 만약에 편입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인덱스 펀드에서 대규모 매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최대 약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S&P 500 지수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호재이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중이 뭐 15%에서 뭐 30%까지 지금 이제 간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꽤 암호화폐 비중이 커요. 여기서 사업에서도.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와 연관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S&P 500에 이제 진입을 해서 주가가 34%나 상승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업들, 상장회사들이 이제 늘어난다. 상장회사들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S&P 500이나 이 메인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엔 참 좋은 신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